어서 오세요. 명의를 만나다. 오늘의 주인공 박문일 교수님이십니다. 박문일 교수님은 대한민국 산부인과 최고의 명의이십니다. 한국모자보건학회 이사장을 역임하셨고 한양대학교 어전원 원장님, 학장님이시죠. 하시고 또 불임이란 없으며 누구든지 자연 임신할 수 있다. 희망을 던진 그죠. 불임 여성에게 임신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 전도사인 박문일 교수님. 지금 현재는 현재는 병원 여성병원 원장으로 있습니다. 병원의 여성병원 병원장이신 박문일 교수님. 근데 이 앞에 놓여져 있는 책들을 보면은 의과대학 교수님, 학장님, 원장님, 병원장님 하시면서 정말 환자 진료한다고 바쁘실 건데 언제 이렇게 책을 몇 권 쓰셨습니까? 책을 직접 쓴 것은 한 6권 정도 되고요. 번역한 것이 한 3권, 그리고 그 감수한 책은 뭐 생각 나지 않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렇게 책을 쓴 이유는 교수들이 학문적으로만 계속 설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진료를 하고 하는 것보다는 일반인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그 중요한 불임 출산이라든가 태교라든가 또 일반 의료와 관련된 과학적 상식을 담은 책들을 제가 관심을 가지고 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박문일 학장님을 알게 된 것은 내태교, 태교 음악의 선구자이시고 우리 산모들한테 태교 음악을 통해서 건강한 아이를 만들자. 그 책을 제가 한번 보았거든요. 그때 알게 됐는데 그 책이 이 책입니까? 그것은 이제 태교는 과학이다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양대학교 교수로 재직할 때에 처음으로 발행한 책입니다. 책의 제목 자체가 태교는 과학이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잡은 이유는 그동안의 태교가 너무 비과학적으로 인식이 되어 왔었고 뭐 태교 하나마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가진 임산부들이 많아서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태교가 과연 비과학적이었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을 찾고 분석하고 또 외국에 있는 여러 가지 논문들도 찾고 한 결과 우리나라의 전통 태교만큼 과학적으로 태교를 가르쳐 준 책들이 없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산모들도 태교가 과학인 것을 좀 인식시키고 싶어서 태교는 과학이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발간한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무려 한 50 내지 60권의 태교 관련된 책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보람된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교는 과학이다. 우리 어르신들, 선조들께서는 임신을 한 이후부터는 밖에도 나가지 말아야 할 정도로 발 뒤꿈치도 들어서 조심조심 다녀라. 그것이 다 과학이라는 말씀이네요. 그죠? 태교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우선 임상의학이고 심신의학입니다. 네. 그리고 이 몸과 마음을 이어주는 게 심신의학이지 않습니까? 엄마의 신체와 마음과 그 태아의 몸과 마음을 이어주는 과학적 배경은 분명히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강좌도 많이 하고 책과 논문도 좀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산모들과 보통 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니들은 자신의 아이가 임신하고 난부터 어떻게 하면 이 자녀가 머리를 좋게 해서 태어날까? 그 태교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외국 사람들이 이 임신 중에 엄마의 환경과 태아의 IQ를 그 분석한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 사람들은 태아의 지능이 엄마 아빠의 지능과 관련이 있다. 적어도 50% 이상
유전학적인 요인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연하죠. 네.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아닙니까? 네. 그 만약 그렇다면은 그 태아는 어머니, 아버지 만나는 팔자에 따라서 그렇죠. IQ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렇습니까? 안 되죠. 네. 그래서 못하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유전학적 배경에 쫓아가는 게 아니고 임신 중 어머니의 환경, 아버지의 돌봄이 IQ에 더 영향을 주더라. 그렇게 논문을 다시 써서 재반박한 사람들이 피츠버그 대학 사람들의 교수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논문을 읽은 다음에 정말 느낀 바가 많아서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나라 전통 태교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한번 연구해 보기 시작했고, 이 태교에 관련된 책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IQ는 선천적이다, 후천적이다, 그렇게 나누어지는데, 선천적이다 그 내용 중에 태교의 부분이 교수님 책에는 그러니까 선천적, 후천적으로 나누면 과거에 하버드 대학 사람들의 이론은 선천적인 것이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논문을 반박한 피츠버그 대학 교수들의 논문에는 후천적인, 후천적 중에서도 어머니가 임신 중 노출된 환경, 영양, 외부의 소음, 각종 이 환경 요소가 훨씬 더 중요했더라. 임신 중에 더 영향이 크더라. 그럼 임신 중에 영향이 크면은 선천성입니까? 후천성입니까? 후천적이죠. 그러니까 엄마가 어느 만큼 영양 섭취를 잘하느냐, 어느 만큼 맑은 공기 안에서 사느냐, 어느 만큼 좋은 물을 많이 섭취하느냐, 또 어느 만큼 스트레스 없는 환경에서 사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엄마뿐만이 아니라 엄마의 주변 환경, 특히 남편들, 직장 동료들, 모든 사회적 구성원들이 엄마를 진짜 귀중하게 여기고 잘해줘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아이 머리가 나쁘다 하면 내 책임이네, 그죠? 네. 임신부와 부부가 거기에 대한 진짜 확실한 관념을 가지고 임신 내내 10개월을 잘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산부인과 최고의 명의이신 우리 박문일 학자님을 모셨는데요. 또 내태교, 태교 음악의 대한민국의 선도자이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엄마들, 또 아기를 가질 또 미래의 엄마들한테 우리 박문일 학자님, 태교에 대해서 가장 알려주고 싶은 중요한 팁 말씀 좀 소개해 주시죠. 태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그 태교와 관련된 좀 상업적인 좀 그런 접근들이 꽤 있었어요. 이를테면은 태교 음악을 강요한다라든가, 또는 이것이 그 아기에게 좋은 음식이니 음식을 강요한다라든가, 또 사실 그 태교는 강요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라서, 사실 그 엄마는 임신한 자체가 아기가 소중하기 때문에 태교가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그 임신을 편안하게 안전하게 가겠다라는 마음가짐만 가지면 주변 사람들은 그 산모를 도와주기만 해도 그것은 아주 훌륭한 태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태교를 위한 도구들, 뭐 태아 심박동을, 다른 아이들의 태아 심박동을 녹음해가지고 막 들려준다라든가. 심박동을 들려준다. 모차르트 음악이 좋다고 해서, 그거 모차르트 외국 사람입니다. 그 음악을 강제로 막 들려주는 거,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악, 어머니가 들어서 자기 심신의 안정을 찾는 음악이라면 그것이 태교 음악이지. 제가 단적으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막 아버지가 어느 날 이거 태교 음악 CD니까 이거 들으세요 하고 어머니에게 던져준다면 그런 강요는 욕심스러운 태교가 되고, 엄마한테 스트레스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이제 올바른 태교가 아닌 것이죠. 음악을 듣기 싫은데
그렇습니다. 사주니까 할 수 없이 들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강요네, 그죠? 그렇습니다. 본인이 듣고 싶은 거. 태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태교가 심신의학이다 하는 것은 정말로 어머니의 몸과 마음에 가진 정보를 태아하고 공유한다. 같이 가진다. 그것이 바로 태교의 본질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박문일 교수님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풀지를 못하니까 일단 박문일 교수님께서 쓰신 책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또 저서가 나왔는데 건강한 삶을 위한 50가지 이야기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저 책은 그 코미디닷컴이라는 의료정보 회사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에게 칼럼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간 매주 50개의 주제를 만들어서 그 토픽에 대한 거를 풀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의 탄생에서부터 생명 탄생으로 들어가니까 지구의 탄생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발달돼서 지금의 현존 인류가 되었느냐, 그리고 그 인간들이 어떻게 건강 유지에 힘을 썼고 어떤 부분들이 건강 유지에 좋은가, 또 우리가 쉽사리 알 수 없는 건강에 좋은 요인들, 건강에 해로운 요인들, 그런 것들을 좀 쉽게 풀이해 줬고요. 또 제가 산부인과 의사이다 보니까 산부인과에 관련된 옳은 지식과 틀린 지식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잡아줬고, 또 말미에는 제가 지금 열심히 조산 예방을 위해서 수술하는 더블맥이라는 수술 방법이 있는데, 더블 맥도널드 수술을 요약해서 더블맥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조산을 예방해주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그 수술과 관련된 토픽 한 대여섯 가지를. 더블맥은 조산 예방 수술. 조기에 출산한다 그 말씀이죠. 네네. 그거를 예방한다. 그렇습니다. 예. 네. 애가 빨리 나오고 싶어하는 것을 좀 그렇습니다. 맞춰서 나오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수술은 맥도널드 슈로드카라는 좀 전문적인 용어입니다만은 이런 수술로 해결이 안 되는 산모들이 있습니다. 양막이 막 질 안쪽으로 탈출되어 있는 경우는 대부분의 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도 아기를 포기하기 일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양막을 밀어넣고 다시 수술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더블 맥도널드 수술인데, 이 수술은 제가 대학에 있을 때 개발한 방법입니다. 교수님께서 개발. 근데 저는 맥도날드라는 의사가 만드는 줄 알았는데. 네, 맥도널드라는 의사가 만든 수술이 맥도널드 수술이고, 더블 맥도널드라고 하는 것은 그 맥도널드 수술 추가하여 한 번 더 수술을 해주는 방법이 더블 맥도널드. 맥도날드 수술에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렇습니다. 더 안정화시킨 수술이 그 수술은 언제 수술하죠? 그것은 대부분 이제 임신 20주, 24주 안팎에 양막이 밖으로 튀어나오면 아기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중기유산을 하거나 조기조산을 하면 아기는 살릴 수가 없어요. 24주에 태어나면 그 아기의 생존율은 50%밖에 안 됩니다. 28주까지 끌어도 80%밖에 안 되고요. 28주에 아기 몸무게가 한 1000g 정도가 되는데, 그때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소아과 의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도 생존율이 80%인데, 더욱 조산아들에게 무서운 것은 후유증입니다. 사는 게 물론 중요해요. 생존하는 거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그 조산아들은 후유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조산아, 미수가, 그렇죠. 난가 같은 경우는 망막죠. 맞습니다. 그 애들 망막. 어려웠어요. 그래서 눈이 먼다라든가, 맞아요. 또 전체적인 신체 발육 부전, 그렇죠. 또 우리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뇌와 관련된 후유증입니다. 그렇죠. 뇌성마비, 정신박약, 이런 것들을 피하려면은 우리 소아과 의사들은 적어도 아기의 몸무게가 1,500g은 돼야 그런 위험에서 조금 벗어날 시기다. 1,500g이면은 정상 무게가 3.2kg이니까 그렇습니다. 반 정도로 반은 되는. 그러면은 몇 주가 됩니까? 반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 주수가 바로 30주에서 31주가 됩니다. 30주, 31주를 버텨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실정은 아기가 24주만 되면 그대로 낳아서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키우자. 가 우리나라 의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조리였어요.
그것은 뭐 의사가 태어나게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태어나는 환경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박문일 교수님은 그걸 막는 수술이 그것을 이제 더블 맥도날드 양막을 밀려 나오는 것을 다시 밀어 넣어주고 막는 수술이 바로 더블맥입니다. 더블맥. 그렇죠. 그러니까 20에서 24주에서 수술을 해서 막을 수 있다면 그 임신은 적어도 4주, 6주가 연장이 되면 28주 넘어 31, 2주까지 가고 있는 것이고 다행히 아주 수술 성적이 좋아서 작년에는 그 세계 산부인과 학회에도 논문을 발표해서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참 대한민국 산부인과 명이 맞습니다. 더블 맥도날드 수술을 개발해서 산모들의 건강을 지키고 태아의 건강을 지킨다는 사실. 그 우리나라가 뭐 다 아시다시피 저출산 국가 아닙니까? 저출산 국가에 조산아들이 태어나면 그야말로 가정은 물론이고 나라에 부담이 되는 아이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건강한 아기가 하나 더 추가돼도 시원치 않은데 건강하지 않고 후유증까지 남고 가족의 부담은 물론이고 모든 사회적 부담이 되는 아이들을 평생 키워야 한다는 것은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 1등으로 여기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분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아기를 놓는 사람이 애국자다. 그렇습니다. 아기를 놓게 하는 사람은 애국자의 아버지시네요. 그러니까 대단하십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줄어들고 있어서 우리 의사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마음에 걱정은 참 많은데 이렇게 박문일 교수님처럼 임신을 잘 유지시킬 수 있는 수술 기술을 개발해서 정상적으로 분만이 돼서 대한민국이 정상인으로 만든다는 사실 정말 대단한 감동인데요. 그런데 이 더블 맥도날드 수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성공을 시켰는데 지금은 또 박문일 교수님께서 유명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궁경부 무력증. 일반인은 잘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그 자궁경부 무력증이 바로 금방 말씀드린 그 조산을 많이 발생하게 하는 질환의 이름인데요. 우리나라 전체 조산율이 지금 이제 10%에 이르고 있는데 10%. 네. 그중 요새 고령 임신이 많아지죠. 그렇죠. 또 쌍둥이가 많아지죠. 그렇죠. 또 시험관 임신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난임 전공하시는 의사들 분들이 이 배아를 수정된 그 수정란을 배아라고 합니다. 그 배아를 자궁 안에 이식해 주는데 한 개가 아니라 2개, 3개씩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다 붙어 있을 때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쌍둥이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일부 논문을 보면 우리나라의 쌍둥이 증가율이 세계 최고로 발표한 의사도 있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영국이 시험관 베이비의 원조 아닙니까? 쌍둥이의 폐해를 너무나 많이 겪었지요. 그 사람들도 초반에 여러 개를 막 넣었어요. 임신율을 높이고자. 그러다 보니까 쌍둥이가 많아지고 쌍둥이에 대한 합병증이 많아지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시험관 시술을 하는 의사들은 무조건 배아를 하나만 이식하세요. 한 개만 넣자. 그렇게 영국 보건성의 지침을 만들었어요. 이제 이해가 좀 됩니다. 왜 쌍둥이가 많을까 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규정이 없고 특히 그 수정하기 힘든 나이가 35세 이상 노령 산모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할 수 없이 난임 의사들이 수정률을 높이기 위해서 2개, 3개를 넣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이해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쌍둥이가 많아지고. 그 교수님 그러면 자궁경부 무력증 센터를 동탄 병원에 또 센터장을 하고 계신데 한번 자궁경부 무력증과 센터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 자궁무력증이 바로 우리나라 조산 전체 10%의 한 3분의 1의 원인이 바로 자궁경부 무력증입니다. 그럼 조기 출산의 조산의 원인이 10%고 그 중에 3분의 1이 자궁경부가 무력하다. 그렇죠. 그런 그 자궁경부 무력증은 왜 오냐면은 과거에 그 인공 소파 수술을 많이 했다라든가 또 첫 아기를 낳을 때
자궁 경부에 손상이 많았다라든가 또는 여러 다른 자궁 경부의 뭐 암이라든가 뭐 이 형성증 같이 암으로 진전되기 쉬운 경우에 부인과 의사들이 자궁 입구를 이렇게 이 뿔 모양으로 도려내는 원추 절제술이라는 수술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쐐기 모양으로 그렇습니다. 예, 잘라 하면 되죠. 그렇게 되면은 경부 조직 자체가 이렇게 뭉텅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궁 경부라는 것이 자궁에서 임신이 돼서 자궁이 막 이렇게 커지고 만사까지 갈 때까지 꽉 묶어주는 아기가 못 내려오도록 문을 닫아놔야 됩니다.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부분이 약해지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바로 자궁경부 무력증입니다. 그럼 자궁경부 무력증이 있으면은 조산의 그렇죠. 10%의 3분의 1이다. 그럼 3.3%. 3분의 1이니까 예. 약 3%에서 그러면 그 자궁경부 무력증 센터에서 저희가 하는 일은 어떻게 합니까? 수술하는 방법은 3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예방적 수술. 예방적 더블 맥도널드. 두 번째가 양막이 경부 내부로 내려오기 시작할 때 하는 것을 긴급 맥도널드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투산이 되려고 하는 시점 전에. 그렇죠. 그리고 양막이 경부를 지나서 질 내부까지 돌출이 되면 그것은 이제 양막을 밀어 넣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응급 더블 맥도널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되는 것이죠. 더블 맥도날드. 그리고 자궁경부에 나올 때는 긴급 더블 맥도날드. 예방과 긴급과 응급. 네. 그 3단계의 더블 맥도날드 수술이 있기 근데 때문에. 그 질까지 내려오면 상당히 출산에 가까워졌는데 그게 그렇죠. 가능합니까? 그것도 밀어넣고 수술하는 방법을 저희가 우리 센터에서 특별한 기구도 개발하고 또 밀어넣어주는 방법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요새는 뭐 해외에서도 환자들이 소문을 듣고 많이 오고 특히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보 접근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센터에서 그 온라인 클리닉을 만들었어요. 그럼 보니까 그 자궁경부 무력증 온라인 클리닉에 아주 네이버 카페를 하나 만들었는데 많은 사람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거기 회원이 지금 무려 17,000명입니다. 굉장하네요. 지금 그 카페를 만들 지 10년이 됐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 덕에 임신부의 날도 제정됐었죠.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이 있습니까? 임산부의 날입니다. 10월. 네, 그때 보건복지위에 그 모 국회의원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임신부의 날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임신부의 날도 만들어졌고 저희 대한태교연구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 회장을 제가 오래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임신부 사랑 선언도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 그 지하철에 임신부 앉는 좌석도 생기고 도동체 임신부 배지도 생기고 그게 제가 원조입니다. 그거 보고서 마음이 뿌듯해요.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약자를 보호하고 특히 임산부를 보호하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놨다. 그걸 보고 있으면 괜히 뭉클하거든요. 저도 그 지하철 살 때마다 뿌듯합니다. 그것을 만드신 창안하신 분이 박문일 교수님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 엄마들의 희망, 대한민국 엄마들이 보호자이시자 정말 아기가 어떻게 될까 그 노심초사하는 그 엄마들이 그 마음은 이 천하를 이룰 수도 있고 천하를 얻을 수도 있고. 그렇죠. 임신부는 2개의 심장이 뛰는 분입니다. 2개의 심장. 그렇죠. 본인의 심장과 태아의 심장. 그 1차적으로 그 태아의 심장을 보호해주는 분들이 바로 임산부이고 그 혼자서 힘든 경우가 많아요. 직장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체적인 무슨 병이 있다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의사나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요새 직장 다니는 산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얼마 전만 해도 직장에서 임신하면은 막 구박하고 눈치 주고 그랬죠. 그게 우리나라 저출산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직장과 가정을 양립시켜야 된다. 그거를 제가 10수년 전부터 주장하고 다녔는데 이제야 남편들 그 육아휴직 주는 게 뭐 며칠에서 일주일로 늘고 이러고 있어요. 제가 10수년 전부터 남편에게도 육아휴직을
3, 4개월씩 주자. 그렇죠. 적어도 100일은 줘야 된다. 그러니까 남편도 같이 그렇죠. 공동 책임이 있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겨우 이제 지금 몇 하고 주, 있습니다. 몇 주 정도 아, 이제 몇 주밖에 안 됩니다. 네, 몇 주 정도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박문식 교수님 전 한양의대 어전원 원장이시자 정말 맡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모자보건학회 이사장님을 하시고 현재는 동탄 제1산부인과 병원에 또 원장님으로 계시면서 많은 의과학자로서 또 건강한 산모를 위해서 또 수술법을 또 수술 기구를 또 개발하고 계시고 더블맥 수술을 포함해서 우리 박문일 교수님이 말씀하신 2개의 심장을 가진 사람 누굽니까? 임신부입니다. 임신부네, 그죠? 두 사람이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신부를 특히 또 임산부라 해야 됩니까? 임신부라 해야 됩니까? 원래는 이제 이 진통과 관련하면은 임산부라고 하는데요. 예. 대부분 임신부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 둘 같이 써도 되네, 그죠? 같이 써도 됩니다. 예. 그 임산부를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하철 타시면은 일어나서 안내까지 해드리고 또 무거운 짐이 있다면은 들어드리고 물론입니다. 예, 애국자시니까. 네, 그렇죠? 물론입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 특히 임산부들의 아버지신 박문일 전 한양의대 학장님 전국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뭐 태교야 말씀도 드렸고 또 조사나 예방 말씀도 드렸는데 이 출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오늘 시간 관계상 출산 얘기는 많이 못 드렸는데 임신에서 태교, 임신 내내 유지하는 그 과정에서는 태교가 중요하고 예. 또 사실은 임신 전에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해요. 아버지도 같이 훌륭한 정자가 수정을 돼야 예. 훌륭한 임신이 유지가 되고 예. 또 출산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것이 소위 제가 오늘은 책을 안 가져 나왔지만은 베이비 플랜입니다. 훌륭한 정자가 만들어지려면은 그 아버지는 임신하기 100일 전부터 노력을 해야 됩니다. 100일 전부터. 100일 전에 생성된 어린 정자가 자라서 100일 후에 난자하고 만나서 아기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남성들이 그런 그 생각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임신 자체도 중요하지만 임신 전 환경, 임신 중에 태교 환경, 그리고 오늘 말씀 채 못 드렸습니다마는 출산 환경, 자연적인 출산 환경에 이르는 이 모든 것이 부부가 만족하는 정말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명의를 만나다 대한민국 산부인과를 넘어서서 세계 산부인과의 명의 박문일 교수님을 만나서 정말 감동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앞으로 또 명의 초대석에 한 번 더 모셔야 될 이유는 해피버스 플랜, 베이비 플랜에 대해서 한번 다음에 듣는 시간을 가지고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2개의 심장을 가진 임산부 우리가 잘 모시도록 하시자는 박문일 교수님의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인구 소멸로 사라지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최소 2명씩 나가서 대한민국이 반만년 역사를 이어가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도록 하시고 이 일에 수고하신 박문일 교수님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임산부들께 큰 박수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네. 자궁경부 무력증에서 중요한 것은 진단이 늦어질 경우에 양막이 많이 돌출되어서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까지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나 양막이 질내에 돌출되더라도 수술할 수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어머니, 아버지가 될 분들이 아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아기를 살리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